암호화폐 시장에 무차별적인 규제를 행하고 있는 SEC. 그런 SEC에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의침을 가합니다. 리플과 SEC 소송의 결말에 대한 분석.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이겁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엄청나게 비판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큰 사기 사건에 동조한 사람이 놀라운 위선을 행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겐슬러가 파산한 FTX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과 겐슬러의 CNBC 출연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을 한 거죠. 더불어 겐슬러는 윌 스트리트와 친구처럼 지내면서 소비자를 비하하고 SEC의 완전성을 파기한 정치적 책임자다라고 의혹 제기 동영상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더불어 게리 겐슬러는 일전에 암호화폐 업계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신뢰를 떨어뜨리며 선의의 행위자들이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자신의 동영상을 X에 공유한 적이 있거든요. 이 같은 발언에 암호화폐 업계는 콧방귀를 끼고 있죠.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규정 준수를 위해 SEC에게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 왔었는데, SEC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집행에 의한 규제에 의존해 왔고, 명확한 규제에 대한 지침이 없으니 FTX 사태에서는 그저 방관하며 소비자의 피해만 키워왔죠. 이를 통해 SEC는 사실상 소비자가 피해를 보든 말든 그저 암호화폐의 규제권만 얻으면 된다라는 게 증명된 것이고, 이런 모습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놀라운 위선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더불어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드로티도 SEC의 이런 위선과 위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상공회의소 대 SEC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SEC는 주식 환매 규정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아 법원에게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질타를 받았었죠. 더불어 두 번째는 JP모건 체이스가 주도하는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산업인 신디케이트론에 관련해서 신디케이트론이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조사에 SEC가 참여를 거부했었어요. 이처럼 SEC는 법에 충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암호화폐 규칙 제정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유사한 사건을 일관되지 않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SEC의 위선적인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SEC의 점점 더 과감해지는 이런 규제의 접근 방식을 판사나 법원이 자연스레 막아주게 될 것이고, 이는 SEC의 규제가 약화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리플과 SEC의 소송이 합의로 끝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일단 합의를 하면서 빨리 끝나는 그림은 그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근거를 보면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은 미국의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 의회 내에서도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라 불리며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데 최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전에 2.8 전쟁 등에서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으로 조달되는 것을 포함해서 자금 세탁, 마약 밀매, 제재 회피와 같은 불법 활동에서 암호화폐 오용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을 상정해 동료 의원들의 지지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디지털 자산 산업에 은행 등에 적용하던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제안을 적용해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 불법 활동을 제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암호화폐 입장에서 보면 허울만 좋을 뿐 시장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인데, 이 법안이 물론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SEC의 암호화폐 규제 조치와 맞물리는 경향이 있어서 SEC의 규제가 힘을 얻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어쨌든 리플과 SEC의 소송이 합의로 끝나기 쉽지 않은 건 SEC가 코인베이스 등의 사건을 포함해서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리플과 덜컥 합의해버리면 규제의 힘이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어쨌든 리플과 SEC의 소송이 합의로 이어지든 법원 판결로 나오든 결과적으로는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소송은 리플에게 계속해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리플은 여전히 매력적인 코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리플 외적인 움직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브릭스 얘기를 꺼내볼까 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신흥 강대국들이 국제무역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면서 세계 경제 생태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브릭스 연합에는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를 포함하는 브릭스 동맹의
경쟁의 핵심 주체인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올해 브릭스 그룹은 5개국 확장 계획과 현지 통화, 강화 시도 등 실질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주요 사건 중 하나는 6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간의 획기적인 통화 수합 협정으로 전적으로 중국 통화인 위안화로 진행되었었죠. 이러한 움직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브릭스 현지 통화 수용을 가속화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전통적인 연계에 도전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의미가 상당하거든요. 또한 일전에 러시아 대통령의 고문이 브릭스가 달러를 대체할 공동통화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움직임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 무역에서 현지 통화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동맹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은 종종 디지털 금으로 불리면서 제한된 공급, 분산화, 국경 없는 거래 등의 기능을 자랑하는데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및 명목 화폐 변동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매력이 커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금융 패러다임의 다음 개척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채택하면서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상품의 대안으로 고려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선례를 만들기도 하는 등의 모습으로 브릭스가 탈달러 의제를 추진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금융 상품에 대한 잠재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또한 국채, 주가지수, 귀금속에 비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투자 심리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500만 개 이상에 달해 디지털 자산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주요 플레이어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이 지정학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시장이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더불어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내년의 빅 이벤트들,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ETF, 그리고 미 대선까지 여러 이벤트들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암호화폐 역사상 최고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장인 비트와 리플의 가격 추이를 보면 동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즉 비트코인이 오르면 리플도 오른다는 소리죠. 따라서 비트와 리플 둘 다 내년에 충분히 정고점을 뚫는 흐름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 단단히 하시라는 말씀 강조드릴게요. 그럼 금요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